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황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꼬다콩 김현민 기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네, 다들 하셨죠? 네, 이제 사실 이거 말하는 게 좀 이제 식상합니다. 식상해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모든 이제 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유입, 신규 구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항상 좋아요 버튼 이제 많이 좀 눌러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김현민 기자가 직접 개발한 제스처입니다. 맞죠?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도 이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의 이런 시그니처 멘트가 아니라 시그니처 무브들. 네. 시그니처 무브? 네. 무슨 갑자기 저거 같아요. 그 드리블 같은 그런 건 것 같네요. 네, 약간 그런 거죠. 네. 라크로케타라던가. 그런 거. 아니면 마르세 유턴이라던가. 네. 어쨌든 약간 오글거릴 수는 있겠지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시간은 매치 심층 분석입니다. 어떤 분석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이번에 매치 분석할 것은 먼저 그 황덕현 위원이 해야죠. 이번에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라리가는 아니죠. 이제 코파델레이 이제 결승이 있었는데 바르셀로나와 발렌시아가 맞붙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매치를 선정한 이유는 발렌시아가 상당히 이 경기로 인해서 많은 기록들을 써내려갔고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이 수장 에르네스토 발베르데 감독이 또 한 번 개삽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질설에 휘말리고 있죠. 정말 지금 기름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는데 아주 기름을 확 부어버렸죠. 네, 그런 면이 상당히 있어서 저희가 이 매치를 선정하게 됐고요. 그냥 분데스리가는 좀 어쨌건 예상대로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저희가 사실 그 포칼 경기가 이제 결승전이 있기 전에 라이프치히를 이제 녹화를 하면서 제발 라이프치히가 이겨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라이프치히를 검색을 하면 이제 또 저희 영상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습니다만 저희 당연한 거죠. 약간 아쉽게도 라이프치히가 패배를 하게 됐고요. 근데 이 경기는 많은 분들이 예상했었던 것과는 약간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온 거죠. 아무리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워낙 그러니까 발렌시아도 바르셀로나 상대로 승리를 한 지는 좀 시간이 됐었고 특히나 이제 마르셀리노 감독이 유난히 바르셀로나만 만나면은 좀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그럼 양 팀의 이 포메이션을 먼저 살펴보면서 매치 심층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4-1-4-1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수아레스 선수가 부상 후 빠진 게 이제 컸고 또 덴벨레까지 부상 후 빠지니까 이렇게 포메이션을 짜고 나온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테어스테겐 골키퍼 역시도 부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골문은 시러센 골키퍼가 알바, 랑글레, 피케, 세메두가 포백을 구성을 했고요. 그 위쪽에는 이제 부스케츠, 여기에 쿠티뉴, 멜루, 라키티치인데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 세리 고메스가 아니죠. 세리 로베르토를 선택을 했습니다. 최전방에는 여전히 리오넬 메시가 위치를 했고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전형이었죠. 오른쪽 측면 같은 경우는 대놓고 그러니까 좀 수비적으로 나왔고 또 이제 왼쪽 같은 경우도 쿠티뉴 같은 경우는 중앙 미드필더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측면을 팔 선수는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들고 나온 발베르데 감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발렌시아인데요. 발렌시아는 사실 저는 이쯤에는 좀 지겹습니다. 이제 이 4-4-2 포메이션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항상 저희가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멤버도 그대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딱 차이가 있다면 그거죠. 체리셰프가 부상 후 빠졌기 때문에 체리셰프가 있었다면 게드스가 톱으로 가면서 체리셰프가 왼쪽 윙으로 나올 수는 있었겠지만은 그거 하나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 차이밖에 없는 항상 똑같은 포메이션. 어쨌든 골키퍼 이 골문 자리는 도메네 골키퍼가 위치를 했고요. 호세가야가 왼쪽 풀백. 이거 해야 되나요?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냥 멤버가 그대로니까요. 이건 그냥 눈으로 보시면서 발렌시아는 늘 하던 대로 4-4-2를 들고 나왔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좀 수비 지향적인 포메이션 그리고 전술을 들고 나왔다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전반전만 놓고 봤을 때 이 선택이 상당히 독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탯적인 측면을 좀 비교해봐도 발렌시아보다 물론 앞서긴 했지만 효율적인 공격면에 있어서는 바르셀로나가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발렌시아의 몇 안 되는 공격이 완전 골과 다름없는 장면들로 다 이어졌었죠. 네, 그렇죠.
자,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점유율 자체는 바르셀로나가 상당히 높게 가져왔습니다. 예. 78대 22 정도로 거의 뭐 반올림 맞으면 한 8대 2 정도의 예. 점유율 차이가 났고요. 슈팅 숫자는 바르셀로나가 많았습니다만 이 저희가 앞서서 언급드린 대로 결정적인 찬스 자체는 발렌시아가 상당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21분 케빈 가메이로 33분 로드리고 모레노가 득점을 또 터뜨리기도 했었죠. 저 두 골만이 아닌 그 전에도 그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었죠. 네. 먼저 그가 5분경인가 그때 전반 5분. 예, 랑글레가 상대 이제 패스를 태클로 막아낸다는 게 약간 좀 무리한 상태가 됐고, 네. 거기서 이제 가메이로가 압박을 들어오니까 이제 랑글레가 급하게 걷어낸다는 게 로드리고한테 패스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로드리고가 슈팅을 했는데, 이걸 예. 빈 골대에 슈팅을 했는데 피케가 예. 정말 골은 들어가지 못한다. 나는 골대 안으로 들어갈지언정. 투지를 보여줬죠. 네, 그가 그렇죠. 골라인 바로 앞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볼을 걷어내면서 본인이 처박혔죠. 네, 골대. 처박혔나요? 예, 처박힌 거, 실제 처박힌 거죠, 그거는. 처박혔다는 표현 맞지 않나요? 맞죠. 맞는데, 네. 좀처럼 이런 좀, 센 언행을 하지 않으시는 김현민 기자가, 그런 말씀 하시니까 약간 제가 적응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그 정도 그가 투지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어쨌든 발렌시아가 이제 그 찬스 외에도 전반 21분에 케빈 가메로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조르디 알바 선수의 수비가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야의 크로스를 이제 가메이로한테 왔을 때 커버가 들어온 게 알바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가메이로가 대부분은 이제 논스톱 슈팅으로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성향 자체가 예,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그가 예측 수비를 했죠. 그래서 네. 먼저 이동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가메이로 성향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알바가 100%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약간의 아쉬움은 남는 수비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메이로가 알바를 완벽하게 따돌리고 침착하게 이제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죠. 네. 그리고 발렌시아가 사실 이제 그 이후에도 분위기를 계속 타가면서 전반 33분에 로드리고 모레노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파레오가 전진 패스를 넣어줬고 솔레르가 노마크 단독 드리블을 치고 나갔는데 여기서 또 알바가 솔레르의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털렸죠. 털렸죠. 그렇죠. 예, 약간 좀 리버풀전이 연상이 됐습니다. 네, 알바 선수가 계속해서 폼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게 이런 다양한 경기를 통해서 눈에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그 솔레르한테 간 그 스루 패스 있잖아요. 기가 막혔죠? 예, 예술이었습니다. 네. 역시 파레오는. 정말 이 발렌시아의 대들보 역할을 한다는 걸 이 경기에서 증명을 잘했고, 이 파레오가 아니죠. 솔레르의 크로스를 로드리고가 굉장히 깔끔한 헤딩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내리 찍는 헤딩. 약간 근데 그거 노린 것 같진 않게 맞은 것 같아요. 저는 안 노렸다고 봅니다. 이렇게 그냥 골문 안쪽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이제 바운딩이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발렌시아가 2대0으로 앞선 채 전반을 마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는 후반전 선수 교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라키티치와 비달, 부스케츠가 이제 3명의 미드필더 3미드를 구성하게 됐고 말콤 선수를 오른쪽 측면에 투입을 했고 세리 로베르토 선수가 본인의 어떻게 보면 이제 본 포지션이죠. 우측 우측 수비수로 내려갔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좀 비달하고 말콤 쪽에서의 그 공격 루트를 좀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바르셀로나가 그 말콤 위주로 상당히 공격을 많이 전개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 이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스탯은 후반전 바르셀로나 발렌시아의 이제 슈팅, 점유율, 각종 스탯인데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 슈팅 숫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18개 대 5개. 점유율은 여전히 바르셀로나가 상당히 높은, 전반전과 거의 차이를 없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말콤 선수를 위주로 또 공격을 풀어갔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가 말콤 같은 경우는 이 경기에서 후반전밖에 뛰지 않았음에도 크로스 8회로 출전 선수들 중에 가장 많았고요. 키패스 역시도 4회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말콤 선수가 상당히 활발한 모습들을 보여줬죠. 공격에 있어서. 네. 이 스탯이 이제 말콤 선수의 각종 기록을 좀 나타낸 건데 후반전 뛰었음에도 여기 보시면 쿠티뉴와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기록이죠. 쿠티뉴와 동시에 4회, 키패스 4회로 가장 많은 키패스를 기록을 했고요. 패스 성공률 89%, 슈팅은 하나, 그리고 드리블 돌파도 1회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발렌시아 역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발렌시아는 포메이션 변화는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레오를 빼고 콘도그비아를 넣으면서 조금 더 중원 쪽에서의 수비력을 강화한 거죠. 파레오 선수가 약간 공격 지원 같은 거에 좀 강점이 있다면은
콘도그비아는 좀 싸워주는 미드필더니까요. 워낙 이제 활동량이 좋고 예. 어떻게 보면 좀 이 중원을 쓸어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떡대가 좋은 미드필더. 네, 바르셀로나와의 이 중원 싸움에서 뭔가 좀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마르셀리노 감독의 선택을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피치니를 넣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저기 다니엘 바스가 가메이로를 뺐죠. 네. 가메이로를 빼면서 게데스가 그러니까 최전방으로 올라갔고 바스가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갔고 피치니가 이제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 오게 됐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이 다니엘 바스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 셀타비고에서 뛰다가 올 시즌 이제 발렌시아 유니폼을 입었잖아요. 이 선수가 정말 어떻게 보니까 멀티플레이어, 거의 뭐 공격 진영, 수비 진영 가릴 것 없이 전 포지션을 소화한다는 점에서 발렌시아가 마르셀리노 감독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아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치니가 교체 투입되고 나서 이때는 그러니까 아까는 콘도그비아 때는 딱 같은 자리에 바꾼 그렇죠. 거잖아요. 네. 하지만 피치니 때는 전체적인 좀 이동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약간 어수선했고 그 상황에서 바로 그가 1분 만에 그 코너킥에서 메시한테 실점을 허용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피치니 선수가 투입되고 나서 바로 1분 뒤였죠. 예. 네, 1분 뒤에 실점을 하게 되면서 발렌시아가 약간은 흔들리는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골이 필요했던 바르셀로나는 초강수를 던집니다. 예. 중앙 수비수였던 피케를. 예. 그러니까 이런 전술은 종종 축구에서 나오곤 하죠. K리그에서도 이런 경우 옛날 심우현 선수라든지. 뭐 리버풀 같은 경우도 반다이크 선수 최전방에 올리기도 하고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도 홈메스를 최전방에 올리기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제공권 그리고 뭐 스포츠 플레이를 통해서 뭔가를 좀 만들어 보겠다는 계산인데 이렇게 되면서 피케가 최전방으로 올라갔고 랑글레, 부스케츠, 세르이 로베르토가 3백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좌우 측면에는 알바와 말콤이 위치했고 메시 선수는 이제는 최전방에서 약간 밑쪽으로 내려가는 움직임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마르셀리노 감독이 포메이션을 바꿨습니다. 예, 5백. 네, 여기서는 이제 디아카비 선수를 투입을 했고 이 상황에서 로드리고 선수를 빼주면서 5백 이제 완전히 잠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마르셀리노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전방에 딱 게데스 하나 남겨놨죠. 네. 그러면서 이제 너 혼자 역습해라. 네. 딱 했고 역습을 했죠, 실제로. 2번이나 결정적인 찬스가 나왔었습니다, 게데스한테. 거기서 골을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완전 쐐기죠, 사실. 거기서 골을 네. 넣었으면. 빈 골대에 딱 하나 놓치고 네. 그리고 완벽한 1대1 찬스에서 저는 골키퍼 멀리 나와 있는 거 보고 네. 예, 골키퍼를 없는 골대에 넣으려고 과감하게 슈팅을 때렸으나 그냥 허공으로 날아갔죠. 네. 완전 어이없는 슈팅이 됐죠. 네, 이건 여담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게데스가 톱으로 갔을 때 잘한다라는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 경기 보고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맞냐? 예. 게데스 톱에 예. 갔을 때 잘한 거 맞냐라는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네, 어찌됐건 바르셀로나가 피케를 최전방으로 올리는 초강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기는 발렌시아의 경기가 아니죠. 경기. 네, 경기는 발렌시아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어쨌든 발렌시아가 사실 끝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5백이라는 전술을 꺼내 들면서까지 좀 경기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였었고 결국 바르셀로나는 리버풀전 패배의 아픔을 코파델레이 결승에서 좀 씻어내는 데는 완벽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도리어 악몽에 시달렸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리버풀전의 악몽을 그가 반복했다라고 다시 꾼 거죠, 사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김현민 기자님의 골닷컴에서 예. 저는 이 일러스트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새 공포증. 네. 예. 그 새 가슴을 의미하기도 하는 듯한 네. 마치 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전에 그러니까 황덕현 해설위원이 저희 그러니까 리버풀한테 탈락했을 때 쫄보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그건 좀 너무했다라고 했는데 기사에 쓰셨던데요? 저 쫄보라고 안 했습니다. 새 가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 진짜 쫄보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 뭐 예. 발렌시아가 아니라 이제 발베르데 감독의 어떻게 보면 정말 예전에 이 펩 과르디올라 감독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수비적인 안 하던 거 평소에 안 하던 거 들고 나왔다가 또 이제 토트넘에게 무너진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발베르데는 리버풀전 아픔에 이어서 이 박쥐 군단 발렌시아를 상대로도 결국 반전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 경기에서 말콤이 오른쪽 윙포워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4-3-3은 계속 유지할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측면 공격수 세울 수 있는 선수는 말콤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말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걸 세르이 로베르토를 투입을 시킨 거죠. 예, 그러면서 4-1-4-1을 한 거고 네. 수비적으로 닫았고 그러다가 도리어 전반전에만 2실점을 하면서 자멸을 했고 후반 들어서는 그건 솔직히 말하면 후반전 때로 했으면은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거는 그 방송 전에도 잠깐 이제 둘이 얘기를 나눈 건데 차라리 리버풀전에 이렇게 수비적인 전술을 들고 2차 나왔으면 전에. 네, 2차전에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저는 이해는 좀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1차전에 대승을 거뒀다는 게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이건 단판전이고 거기다 어쨌건 바르셀로나가 발렌시아보다 위의 팀인 거잖아요.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분명히 앞서는 게 맞으니까. 근데 왜 먼저 웅크러드냔 말이죠. 네. 거기다 심지어 발렌시아는 수비적인 축구를 하는 팀인데. 그렇죠. 역습에 굉장히 또 강점을 드러내는 팀인데 이런 팀 상대로 그러니까 너무 좀 발베르데 감독이 말씀해 주셨듯이 좀 쫄보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가 골대도 맞추고 막 이러지 않았나요? 예, 약간 좀 그 55분경이었나요? 골대 맞춘 게? 네. 후반 10분이었습니다. 예. 바르셀로나는 패배했지만 리오넬 메시는 기록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됐습니다. 코파델레이 결승전 6경기 골이죠. 네. 예, 그래서 최다 결승전 골의 사나이로 뽑혔죠. 네. 예, 그걸 최다 대회. 예. 자, 그리고 메시가 이제 이날 경기에서 또 하나의 좀 인상적인 스탯을 기록을 했는데, 이 영어로 했을 때는 이제 usage rate라고 이제 국내 말로 번역하면 제가 정확히는 뭐냐 약간 사용량이라는 뜻이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NBA 농구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스탯입니다. 뭐 슈팅, 뭐 프리스로우, 뭐 턴오버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종합적으로 이 선수가 경기에 미친 그러니까 마무리 장면에 미친 영향력을 좀 나타내는 건데 이날 경기에서 메시가 30.83%의 이 usage rate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바르셀로나 전체 점유율의 이 31% 정도가 메시로 인해서 끝맺음이 됐다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달리 말하면 그만큼 바르셀로나가 아직까지도 메시에게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팀이라는 걸 잘 반영하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이 발렌시아와의 코파델레이 결승에서 전반전에만 또 2골을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록은 1952년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 2골을 발렌시아였죠. 그렇죠. 그때 상대도 발렌시아였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바르셀로나가 4대2로 이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발렌시아에게 1952년에 이어서 2019년에도 전반전에만 2실점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제 뭐 발렌시아가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되면서 그 2010년 세비야 이거 2009-10 시즌 세비야에 이어서 9년 만에 빅3를 제외한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를 제외한 팀에서 마침내 우승이 나왔죠. 네, 그렇죠.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코파델레이 5연패 도전을 물거품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태까지 4연패는 과거에 그가 빌바오가 한 번 있었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이번에 있었는데 그 5연패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 5연패가 물거품이 됐죠. 그리고 다니 파레오는 이번 시즌 총 56경기에 출전을 했고 4,695분을 뛰었습니다. 이 수치 자체는 라리가에서 뛰었던 그 어떤 선수보다 올 시즌 한정 그리고 모든 공식전 한정 가장 많이 뛴 선수로 또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노년가장이죠 말 그대로. 네, 그렇죠. 그러면서 다니 파레오는 또 이 코파델레이 우승컵에 이 입술을 맞추면서 발렌시아 이 선수로 뛰면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건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거기도 한데요. 마르셀리노 감독이 그동안 그러니까 20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저 기록 보면 페페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가 결국 가장 중요할 때 바르셀로나를 잡아내는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무승부도 6무밖에 없었거든요. 6무 14패였는데 마침내 21경기 만에 처음으로 승리를 거뒀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르데? 뭐 그렇게 역사르데 역사를 쓰는 발베르데 상대에게 역사를 써준 발베르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베르데 감독의 이 자리 보존이 지금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 왔습니다. 하지만 바르토메오 회장은 여전히 발베르데 감독에게 신뢰를 보낸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또 하기도 했죠. 하지만 뭐 그러니까 유력 기자들 같은 경우는 뭐 그 발베르데가 자진 사임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도 하기도 글도 남기기도 했었고. 뭐 바르토메오가 그거 경질될 거라는 얘기들은 여전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발베르데가 경질될 이야기죠. 아 제가 누구라고 했죠? 바르토메오. 아 바르토메오요? 네. 아 바르토메오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위태하죠. 책임을 져야죠. 솔직히 말하면 본인이 그 펩세구라 문제도 있고 이래저래 문제가 많은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발베르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새가슴 같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그 반대의 케이스, 포칼 결승전에서 나왔던. 이 두 경기가 또 그 같은 날에 열렸었죠. 시간만 1시간 달랐을 뿐이지.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반대로 이제 포칼 결승전에서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3대0 대승을 거뒀거든요. 네. 약간 좀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르다면 다르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코바치 감독 역시도 그러니까 뭐 발베르데 감독도 좀 그전부터 경질설 얘기들이 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코바치 감독 역시도 경질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분데스리가 우승하고 바로 다음 날에도 포체티노가 부임할 거다, 무리뉴가 부임할 거다 이런 기자들이 나왔고 이건 이제 빌트지인데요. 빌트지에서는 그러니까 코바치와 7명의 후보자들 어떤 감독이 바이에른에게 최선일까 이런 걸 해가지고 또 그래프까지 올려가지고 감독별로 막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막 그런 것도 올렸었거든요. 네. 예, 하지만은 코바치 같은 경우는 바이에른 뮌헨이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네. 이 경기 그냥 간단하게 조금 분석을 해드리자면요. 전반부터 그러니까 후반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라이프치히가 상당히 선전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기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랑닉 감독이 이 경기에 대한 키포인트들을 그러니까 조금 얘기한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선수들의 인터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보도상에서 나왔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세 가지의 주안점을 뒀었거든요. 첫째, 그러니까 티아고에 대한 그러니까 집중 봉쇄, 네. 그 티아고 괴롭히기, 그리고 메가 프레싱, 그러니까 네. 압박을 매우 강하게 가져가기, 그리고 또 이제 블리츠 토레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른 시간골,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주안점으로 들고 나왔어요. 전술적인 키포인트를 잡고 나왔는데 네. 첫 두 개는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티아고를 초반에 상당히 꽁꽁 묶었었고요. 그리고 압박이 굉장히 강하게 가면서 바이에른 선수들이 고전을 했는데 노이어가 네. 괴물 같은 선방들을 해내면서 그러니까 이른 시간에 골을 막아냈죠. 이게 그러니까 10분경의 선방 장면인데요. 코너킥 장면에서 포울센의 헤딩 슈팅을 노이어가 손을 뻗어가지고 쳐내면서 이게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노이어 선수가 최근에 이제 폼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심지어 이 경기 앞두고 그러니까 6주간 부상이었어요. 아, 네. 그러다가 그냥 부상에서 그러니까 6주 부상이었는데 5주째였거든요, 부상. 예상보다 일주일 빨리 복귀한 거예요. 네, 그런데도 뭐 여전한 클래스를 보여줬었던 노이어가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7분경에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마무리된 상태에서요. 바로 이제 두 번째 선방이 네. 나옵니다. 바로 이제 포울센과의 1대1 장면에서 네. 노이어가 나와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포울센이 아니라 포르스베리? 네, 포르스베리요. 네. 포르스베리와의 1대1 장면에서 포르스베리의 슈팅을 노이어가 발로 선방했는데 얘가 발 맞고 손 이렇게 올린 거, 손 맞고 나갔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예, 그 더블 세이브. 더블 세이브. 예. 슈팅은 하나였지만 세이브는 2개. 예. 거기다 이제 노이어만이 아닌 레반도프스키의 역할도 컸었거든요. 네. 아까 그 27분경에 선제골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 장면에서는 그러니까 그 크로스가 다소 뒤로 날아갔어요. 근데 네. 이렇게 무게 중심을 뒤로 한 상태에서 헤딩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넣었거든요. 이게 네. 되게 힘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넣었고, 그리고 이제 경기 종료 5분을 남기고 역습 장면에서 킴미가 이렇게 걷어낸 거를 빠르게 달려가가지고 우파메카노와의 경합에서 이겨내고 힘으로 밀고 가가지고 골키퍼가 각도 좁히고 나왔을 때 키를 살짝 넘기는 칩슛으로 네. 골을 넣었거든요. 굉장히 센스 있는 슈팅. 예. 이 두 골로 이제 레반도프스키는 이번 시즌에도 40골 넣으면서 4시즌 연속 40골 이상, 그러니까 공식 대회의 기준인 거죠. 네. 예,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포칼 사나이거든요. 아, 네. 지금 기록 봐도 대단하네요. 2016, 2017 시즌 5골, 2017, 2018 시즌 6골, 그리고 올 시즌엔 7골. 이게 또 골 수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3시즌 연속 그러니까 포칼 득점왕이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그러니까 독일 축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네스 레어라던가 아니면 게르트 밀러 같은 예, 전설적인 공격수들도 해내지 못한 거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는 2011-12 시즌 그 도르트문트에서도 포칼 득점왕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래갖고 그 하네스 레어를 넘어가지고 하네스 레어와 함께 득점왕 4회로 3회 연속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번에 득점왕 4회로 최다 득점왕을 기록했고요. 포칼. 그리고 또 이제 포칼 통산골 역시 이제 33골로 게르트 밀러 75골. 네, 게르트 밀러는 좀 약간 다른 차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디터 밀러가 35골. 네, 2위. 차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네스 레어, 아까 얘기 나온, 네. 네, 34골에 이어서 4위에 올라섰습니다. 네. 예, 근데 뭐 이제는 다음 시즌 만약에 더 뛰게 된다면은
디터 밀러 기록까지는 껌이죠. 그렇죠. 예. 워낙에 지금까지 포칼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이 페이스가 유지된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게르트 밀러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 밑에까지는 게르트 밀러는 안 되죠. 네, 충분히 노려볼 만한 레반도프스키가 되겠습니다. 게르트 밀러 가려면은 10시즌은 더 뛰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어쨌건 그 코바치 감독 얘기를 했잖아요. 코바치 감독이 지난 시즌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바이에른을 꺾고 우승을 했었잖아요. 3대1로. 포칼? 예, 포칼에서. 그때 그렇게 우승을 하고 또 이번 시즌 바이에른 소속으로 우승을 했잖아요. 네. 포칼 역사상 최초입니다. 아, 각기 다른 팀을 팀에서 이끌고 2년 연속. 예, 2년 연속 우승 자체가 처음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코바치 감독이 2002-03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 선수로 네. 그 분데스리가 우승하고 그리고 포칼 우승을 동시에 차지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감독으로 그 또 포칼과 분데스리가 이관왕을 차지하면서 그 독일 최초의 선수와 감독으로서 단일 포칼, 시즌에 포칼 그리고 리그를 제패한 또 이제 단일 시즌이요. 네,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베켄바우어라던가 아니면 하인케스라던가 이런 전설적인 선수이자 감독들도 해내지 못한 업적입니다. 뭐 당연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루메니게 그 CEO 같은 경우는 왜냐면 그 보도상으로는 루메니게 CEO가 니코 코바치를 마음에 안 들어해서 탐탁치 않아 한다는 얘기가 그런 많았죠. 많았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가 대놓고 니코는 우리의 감독으로 계속 남을 것이고 감독 경질 얘기는 한 번도 논의된 적조차 없었다. 예. 이거 약간 발빼기 아닙니까? 모르죠. 뭐 사실일 수도 있죠. 네. 예. 자, 오늘은 또 이렇게 바이에른 뮌헨 팬으로 빙의한 김현민 기자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포칼하고 이관왕한 그 스카프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거는 거의 2015-16 시즌 거긴 해요. 네. 예. 근데 어쨌건 이번에도 이관왕을 했기 때문에 축덕이라는 이제 이런 물품들을 파는 곳에서 축구 물품들을 파는 곳에서 급하게 사왔습니다. 오늘 구매했습니다. 예, 오늘 구매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녹화를 하는데요. 어쨌건 그 코바치 감독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작은 되게 불안했잖아요. 시작은 미약했죠. 예, 심지어 그가 막 8위까지, 5위까지도 내려가기도 했었고 우승 못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리버풀한테 탈락하기도 했고 그리고 부임할 때부터 계속 그러니까 코바치에 대한 못 믿어온 그런 여론들이 있었어요. 예, 왜냐면 이 감독 자체가 프랑크푸르트 이전까지는 크로아티아 대표팀 감독 외에 뭔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클럽 감독 커리어가 워낙 없다 보니까 좀 불안하다는 얘기들도 많고 했지만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도르트문트한테 역전 우승 후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라이프치히를 완벽하게 3대0으로 대파하면서 그러면서 포칼 2관왕까지 이게 그가 지난 시즌 하인케스 감독도 못했고요. 그 전 시즌에 안첼로티 감독도 못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펩 가르디올라 감독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임 감독들이 해내지 못했었던 역사를 코바치 감독이 좀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르디올라는 그 전에는 했죠. 아,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뭐 그랬다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러니까 뭐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그 메인 주제 자체는 저희가 바르셀로나와 발렌시아 코파델레이 결승전으로 잡았지만 이 뮌헨의 포칼리에 그리고 코바치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코바치 감독은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했습니다. 하지만 발베르데 감독은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굉장히 미약하게 가고 있죠. 트래블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솔직히 말하면 특히 그 리버풀하고의 준결승 1차전에서 3대0 대승을 거뒀을 때만 하더라도 리버풀이 그 바르셀로나가 트래블 각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보도도 많이 나왔었죠. 이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강제로 소환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루초 감독에 이어서 발베르데 감독도 트래블까지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결국 리버풀전 패배의 나비 효과가 코파델레이 결승까지 좀 악순환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베르데 감독도 그렇고 바르셀로나 선수들도 그렇고 요새는 그가 큰 경기에서 되게 좀 오그라드는 저절로 쪼그라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인터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케가 리버풀전에 이른 시간에 실점을 허용하고 나서는 진짜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되게 겁을 먹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메시 역시도 그가 이건 감독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고 좀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뭐랄까 근데 발베르데 자체도 리버풀전 때도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서는 그거 시그니처 무브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믿음도 없어. 그러니까 뭔가 감독이
그러니까 클럽은 달랐잖아요. 클럽은 막 사이드라인까지 나와가지고 네. 막 소리 지르고 막 지시 내리고 막 선수들 독려하고 막 계속 이러는데 혼자서 막 근심 어린 표정으로 이러고 있어요. 발베르데가 사실 빌바오 때부터 이게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일단 열정적인 스타일의 감독은 아닙니다. 근데 승부처 때 뭔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워낙에 성격 자체,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조용하다 보니까 그런 좀 결정적인 부분에서 클롭 감독 같은 그런 혈기왕성한 감독들과 뭔가 비교되는 점이 좀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코파델레 결승 바르셀로나와 발렌시아의 매치업부터 이 보너스. 네, 포칼 결승 바이에른 뮌헨과 그리고 니코 코바치 감독 이해까지 해봤는데 이렇게 저희가 그 이제 스페인과 독일을 한꺼번에 묶어서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랜만에 있는 일 아닌가요? 주제 자체가? 그런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 역시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